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것이 주는 경제적 충격을 큰 그림에서 좀 말씀드렸다면, 이 미러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들,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더 무시무시한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 그림 속에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떨어지는 게 뭡니까? 성장률입니다. 올라가는 건 뭡니까? 물가입니다. 여러분,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도 오르고 성장률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나 소득도 늘어나니까 견딜 수 있어요.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저물가 저성장. 그러니까 소득이 줄지만 가격도 줄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가격은 오르는데 소득은 줄은 느낌이에요. 가격은 폭등하는데 성장은 주춤해지거나 저성장하거나 침체되는 국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오는가, 제가 공포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미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먼저 그려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바이든과 푸틴 간의 갈등은 정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만나서 부둥켜 안고 화해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어떤 긴장감을 계속 가중시키는, 어떻게 보면 세계 신냉전 시대가 다시 오는, 결국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제시했는데 그 칼럼의 주제가 전쟁, 신냉전,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이겁니다. 결국 신냉전 체제가 오고, 신냉전 체제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진영과 진영 간의 경제 제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세계의 탈세계화가 진전돼요. 이것은 지금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의 과제, 세계 경제의 과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가중시킬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연결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제재는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나?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기준에 세계 탑10 원유 생산국을 제시했는데요. 세계 원유 생산국 2위가 러시아입니다. 2위국인데 전체 생산량 중에서 대략 13% 이상을 러시아 혼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마만큼의 비중이 빠지면 그만큼 세계 원유 공급량은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런 흐름은 실물 경제 속에서 수급이라는 영역에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요, 이렇게 긴장감이 있게 되면 원유 선물 시장에서 이미 작용합니다. 원유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러시아 제재가 있기 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만 해도 국제 유가는 2021년 4분기가 고점이고 22년부터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전망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스탠스가 바뀐 거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돌발 변수,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이 전망치를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그 수입 품목을 생각해 보면 4대 에너지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유연탄. 그 밖에도 여러 비철금속을 많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 전쟁 중에 제대로 탄광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혹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뭐 철이라든가 철광석, 뭐 티타늄도 세계 티타늄 공급량에서 절대 강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원자재 수요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나 비철금속 수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제재인 거죠. 경제 제재 때문에 한국, 러시아에 수출하지 마, 반도체, 자동차 수출하지 마가 될 것이고 또 러시아로부터 원유 사주지 마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이런 나토 제재에 우크라이나의 군사용품, 무기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것을 좀 꺼렸었던 것, 초반에 꺼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결국 천연가스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경제 제재가 취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에너지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실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2020년, 21년 러시아 사태가 없었을 때라도 이미 에너지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었어요.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유연탄 할 것 없이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늘었어요. 근데 수입이 더 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왜 더 늘었을까요? 수입 단가가 상승해서죠. 그러니까 수입 물량은 똑같은데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 수입 양이 커지죠. 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액이 결국 수입 양 곱하기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 그대로일지라도 이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수입 규모가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에너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비철금속, 광물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특정 자원이야 나겠지만 자원 빈국으로 우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원 빈국 입장에서 이 러시아 사태는 더 취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수입 단가를 더 부추기겠구나.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 경로는 이렇습니다. 수입 단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결국 그 수입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조 물가가 상승해요. 제조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물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그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설명해 보면 원유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원유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제조 기업들의 제조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럼 제조 단가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제조 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한다 그래 보십시오. 그럼 김밥집에서 김밥을 판매하는데 단무지 가격이 오르면 김밥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조 물가가 더 많이 상승하고 그것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서비스 기업의 가격은 덜 상승할 수 있고요. 가격 전가 능력, 비용이 상승한 만큼, 단무지 가격, 쌀 가격이 상승한 만큼 김밥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가격 전가 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실제 지난 IMF에서 주요국별 인플레이션 압력을 판단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결국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 사태, 러시아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조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반에 걸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소비자 물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소비자 물가 5%, 10%, 30% 아니야?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체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괴리가 있는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체감 물가는 어제 가격 대비 오늘 가격이에요. 어제는 100원이었는데 어제는 호박이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원이네. 그럼 가격 상승폭이 100%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비 오늘 혹은 지난주 대비 오늘 이렇게 되니까 체감 물가는 더 높게 느껴지고요. 체감 물가 상승세는 되게 재밌게도 상승할 때만 반영해요. 인지적으로. 가격 떨어지는 거는 반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체감 물가는 좀 더 여러분이 더 영향을 미치는 그 품목들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소비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 주로 소비 활동 중에 많은 것이 기름 넣는 거예요, 소위. 그렇죠? 그러면 기름값 상승이 저는 체감 물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배적인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체감 물가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원자재, 예를 들어 철강 가격이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게 바로 그분이 느끼는 체감 물가인 거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평균, 가중 평균 등락률이에요. 그리고 어제 대비가 아니라 작년 동월이에요.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랑 소비자 물가가는 괴리가 있다. 근데 어쨌든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추세를 보십시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체감하는 것과 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 도대체 용인할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 원래 체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이 지표 물가는 차이가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지표 물가 자체를 추적하시는 게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년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경제였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하죠. 근데 말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한 해 이 약 10여 년 동안에는 3.5%의 물가 상승세.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2%라는 목표 물가보다도 안 되는 저물가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2020년대 들어서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한국은행에서 2021년 8월 달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1.5% 22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가 22년 2월 달 들어서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2년에 3.1%, 2%가 목표 물가면 3.1%는 고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되는 시대라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심지어 22년 2월 달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얼마만큼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 어떤 긴장감, 신냉전 시대가 장기화될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전망치가 제시될 수 있다.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도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에요. 이 전쟁과 같은 이 경제 충격은 실물 경제 위협이에요. 물론 주가 같은 경우는 선반영돼서 먼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실물 경제 충격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으로 또 벗어나서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데 이 전쟁이나 신냉전 체제가 다시 경제 회복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위협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고용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률도 올라가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의 소득 수준은 평균적으로 더 줄어들죠. GDP도 줄 뿐더러.
이렇게 실물 경제 충격이 지속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만 올라요. 이것은 굉장히 힘든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보면 최근에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제동을 걸었잖아요. 기준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왜? 상승하는 이 물가 추이를 반영해서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빨리 인상해서 낮은 물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높게 물가를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높은 물가도 굉장히 뼈아픈 주제이지만 저성장이나 경기 침체가 다시 찾아올 우려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경기 진작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상당한 방해를 만드는, 어찌 보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차츰차츰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긴축의 시계가 더 가파르게 가속화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이미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마저 제동이 걸리는 중앙은행의 적절한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져오기도, 통화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렵게 만들 만큼, 왜냐하면 물가와 성장률이 따로 노니까. 성장도 뒷받침되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시대라면 금리를 인상하면 될 거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 이 3저 시대에는 낮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면 될 텐데, 물가는 올라가고 저성장이다 보니까 도저히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로 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주식에 견조한 어떤 박스권 체제에서 머무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름의 이 저점을 뒤로하고 중장기적인 반등 시대도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2년 경제를 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발 신냉전 시대, 이것을 좀 감안하면서 다시 한번 22년 경제라는 나침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점검하는, 그런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